예, 계속합니다. 2차 시죠. 5주 2차 시. 문학과 인간 5주차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특히 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 혹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5주차에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 때 주로 설명했던 것이 서정적 자아 그리고 시적 화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시적 주체에 관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또 보충 설명을 하고 나서 3차 시에 들어가서 시적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주차는 지금 그 연세대 조광석 선생님의 글, 논문,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 또는 무엇의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제목의 이제 그 논문을 중심으로 시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 시를 읽을 때 그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공, 뭐 이런 것들, 시를 그러니까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잘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론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론이 좀 이제 그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정적 자아는 그 작가를 대리한 것을 말해요. 시 속에서.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 초원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했을 때 그 화자 나는 곧 작가의 대리인 즉 작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김소월의 초원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을 때 충분하게 해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정적 자는 곧 작가의 대리인으로서의 화자. 그런데 이제 그 작가와 관련 없이 시 내에서 하나의 허구적 발화로서 시적 화자를 이제 문제 삼을 때 시적 화자는 작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죠? 서정적 자는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데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는 작가와 관계없이 하나의 허구적인 발화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생각을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음성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발화라고 하잖아요. 발화. 서정적 자와 시적 자 이런 이제 개념만 잘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법한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김소월의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으로 일단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정 씨가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시에 관한 이제 어떤 폭넓은 기존의 합의에 따르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정시란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김소월의 초원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작품을 통해 작가 즉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작가와 굳이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허구적 발화로서 그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그런 그 하나의 허구적 발화, 스피치, 발화임을 이제 강조하는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형식주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영미의 소위 신비평론자들의 그런 어떤 주창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소위 이제 진달래꽃, 김서울의 진달래꽃을 예로도 설명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그 화자는 김소월 시인 자신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럼 뭐냐? 그 텍스트 내에서의 허구적 발화다. 즉 이별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허구적 그 화자의 발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 예컨대 진달래꽃을 읽는 경우에 관심사는 작가 또는 그의 그 영변의 약산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어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 그런 것들보다는 작품 안에 화자가 취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자세와 태도, 즉 환송,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화자의 그 어떤 자세와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소위 시적 화자, 알겠죠? 서정적 자, 시적 화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쪽을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금방 했던 얘기입니다. 화제의 어조에 드러난 입장과 태도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이제 어떤 게 좀 있냐면요. 이 소위 그 허구적 발화로서의 시적 자아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어, 사주 3차 시에 김영랑의 시를 읽으면서 소위 순수 서정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탈역사화, 당대의 그 정치 사회적 현실을 속어 외면했던 소위 순수 서정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사주 3차 시에 이제 비판적으로 읽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이 시적 화자로 설정했을 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까요? 그러면 이제 화자는 시적 자아라고 했을 때, 하나의 허구적 발화로서 시적 그 자아라고 했을 때, 화자는 텍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렇죠. 허구적 발화니까. 이해되죠? 시 안에서. 그러니까 시 외부에, 즉 작가와 관계없이. 그런데, 지난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시가 문학이 그 문학의 생산자인 작가와 아무런 그 관계없이 저 홀로 이렇게 생성돼서 붕 떠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시가 문학 텍스트가 작가와 관계없이 일단 생산자는 작가잖아요. 그 작가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생성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즉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다기보다는 선언적으로 요청된 존재자로 상정되는 거예요. 선언적 강조 표시. 자, 선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이전에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경험 이전에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선언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의 그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라고 말하는 화자의 존재론적인 설명을 보면 시적 화자는 텍스트 외부에 작가와 관계없이 하나의 허구적 발화, 텍스트 내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발화로 시적 화자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지금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그랬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텍스트 안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실 따져보면은 허구적 발화라고 했는데 그 텍스트를 만든 작가를 어떻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적 화자는 경험 이전에 그렇죠? 경험 이전에 어떤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서정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작가가 아니라 화제를 발생시킨 작품 내 외적 맥락을 참조하는 것을 금기로 삼죠. 해석이 불가피한 화제의 태도 입장을 구성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다시 말해서 어, 시가 이제 문학 텍스트가 그 시를 이제 발생시킨 사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죠? 화자의 어조에 드러난 입장과 태도를 탈역사와,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현실과 무관하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김영랑의 시에서 눈에 봤던 거잖아요. 1930년대라고는 그런 민족이 모든 것이 절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1930년대라고는 역사적 상황을 김영랑의 시 70여 편에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탈역사화, 알겠죠? 탈역사화. 이것은 시 안에서 역사적 계기를 지니고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화자의 태도를 이제 개량하는 데 있어서 모순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즉 어떻게 어떤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과 전혀 무관한 채 그 발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서정 씨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가를 대리한 거라고 했잖아요. 서정적 자나 시적 화제의 목소리는 작가와 관계없이 하나의 허구적 발화로서 텍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서정 씨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 즉 시인을 대리한 그 목소리도 그냥 배격하고, 그다음에 시적 화자, 그 텍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면 허구적 발화라고 하는 시적 화제의 목소리로 그것도 배제하고 시적 주체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제3의 길이라고 그럴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5주차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서정적 자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 목소리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작가를 대리한 서정적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제라고 했을 때는 작가와는 관계없이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그 목소리. 알겠죠? 그것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적 주체 문제로 바라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그 김영랑의 시, 서정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비판할 때 설명했던 그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순수 서정 시, 순수 문학, 순수 시의 한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적 주체, 이건 좀 이따 뭐 지금 2차 시인데 5주 2차 시인데 2차 시 뭐 뒷부분 또 3차 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고, 조금 이제 또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보충해서 또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시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시는 시다워야 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한다. 당연한 말 같죠, 여러분? 이 말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언명들, 말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가만히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시는 시다워야 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한다. 어, 그게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폭력적이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 그리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 이건 이분법이죠. 성별 이분법. 그렇잖아요. 여성이 여성다워야 한다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드 드 보바르 같은 경우는 제2의 성에서 바로 그거,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바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 이를테면 뭐 돌봄의 가치라든가, 뭐 순종적이라든가, 뭐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것이 가부장제 내에서의 여성에게 부과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소위 현모 양처, 응? 그런 그 이제 어떤 봉건적인 이미지, 이것이 여성다워야 한다. 그다음에 뭐 우리의 속담들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라거나 이런, 그러니까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다음 남성은 또 남성에게 그 부여된 남성다움은 뭐였습니까? 이를테면 남자는 뭐 그 세 번 이상 울지 않으면 울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성은 울어도 괜찮고 남성이 이제 눈물을 보면 에이 짜잔하게 뭐 이렇게, 왜 그러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 그런 그 남성다움, 뭐 힘을 상징하고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이제 남성에게 부과한 어떤 이미지들. 남성은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울면 짜증나게 보이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시는 시다워야 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된다는 건 또, 그건 좀 다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시가 시다워야 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이제 널리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럼 시다운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죠. 그렇죠. 시다운 게 뭐냐? 이건 이제 사주처로 시의 본질을 이제 설명할 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란 소설과 비교하면 산문과 비교하면 운문의 특질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나 그 시가 시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시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절대적이지 않다. 내가 지금 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또 그 생각난 게 있는데 아까 그 이제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신라 시대 향가 중에서 안민가라고 하는 향가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법한데 나는 고등학교 언어 영역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국어 영역이라고 공부했을 텐데 그 향가 안민가 중에서 이제 어, 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타당한 말 같잖아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옳은 말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다울 때 나라가 안정되겠죠. 그럼 안정을 누가 바라는 겁니까? 임금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바라는 거죠. 그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과 신하와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그런 소위 선민 사상과 그거 다 있어요. 그거 누가 얘기합니까? 공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역사적 상황,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충분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소위 춘추 전국 시대, 그 중국이 여러 나라가 나눠져서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다투던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자는 허수아비로 놔두고 여러 제후국가들이 천하를 이제 무력으로 제패해서 하나의 패권, 음, 그
그런 패권을 추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노나라 출신의 그 공자가 보기에는 그 신하들이 소위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왕을 헛수아비로 만들고 또는 왕을 이제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래서 공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그래야 천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뭐 천명사상, 왕은 하늘로부터 그 운명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 그 각각의 신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각각의 태어난 형편에 맞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살아갈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고, 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우리가? 누구는 왕의 피가 섞여서 뭐 왕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누구는 재벌가의 피가 좀 섞여서 재벌 2세, 3세가 돼서 어? 신세계 백화점, 뭐 그룹 뭐 회장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죽어라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뭐 임금, 뭐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들의 분수를 잘 알고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그 왕후장상의 시가 어디가 따로 있냐라고 말했던 고려시대 그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예, 노비. 왕장성의 씨 같다가 어디가 있냐.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들어 엎어버리자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놈들이 이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500명이가 산채로 그 바위덩어리에 몸을 이렇게 그 매달고 이제 그 대동강인가요? 강에 빠져 생매장을 당했었던 사람이죠. 만적. 만적은 천민 출신의 최고의 혁명가죠. 혁명은 대체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 요 얘기 다시. 시는 시다야 하고, 그랬을 때 시가 뭔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노릇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변화해왔고, 즉, 시란 무엇인가? 시란 시다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페미니스트들은, 그건 옳지 못하다. 그것은 가부장의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김영랑, 우리가 사주 3차 시에 얘기했던 김영랑의 시를 최고로 치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돼. 이렇게 또 시를 아는 사람 몇 안 돼. 참으로 오만하는 거죠. 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 나처럼 어느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좀 그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우리 학교 국문과 교수 중에 한 사람은 그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석박사 연구 논문 의뢰 발표 때 가서 우리 그 인문대 2호관 4층에 가면 이제 교수 그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석박사 그 연구자들의 이제 예비 논문 발표, 그다음 논문 발표 장소거든요. 한 번씩 가서 보면 이제 탈식민주의를 이제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갖다가 어떤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석사나 학위 이제 받기 위한 그 예비적 단계로. 그럴 때 한 교수가 이제 그 연구자의 그 논문 발표는 허술하죠. 그 단계 이제 지적 훈련이 많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허술한데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이제 조언해 주는 것은 그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를 하면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좀 보충을 하거나 연구 방향을 잡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뭐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어느 교수가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해서 나도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방법론으로 논문 한두 편 학술제 게재한 바도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릿 웃었어요. 비릿하게 웃었어요. 당신만 잘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속으로는 더 이제 다른 이야기 했지만 지금 수업이니까 절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박사 학위를 받고 나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했고 논문은 한참 뒤에 이제 학위 논문은 통과되고 나보다 나이도 좀 몇 살 덜 하고 그런 선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뭐 논문을 많이 안 쓰고 공부를 좀 게을르게 해서 조선대학교에서 한 2, 3년 강의하다가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그 사람은 또 내가 좀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건 뭐냐면 나한테는 좀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은 또 자기 혼자 뭐 잘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문학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현상학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글쎄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식인들은 겸손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 절대적인 지식이다라거나 내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내가 알 수도 있어. 나도 뭔가에 대해서 많이 알죠. 나 자신도. 근데 나만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오만이죠. 죽은 지식을 갖다가 지식은 끝없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보충되고 확장되고 근데 그 죽은 지식을 갖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랑의 시를 가장 순수 소정 씨의 최고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학자나 작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고 있냐면 최두석 선생의 리얼리즘의 시정신. 이제 최두석 선생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를 아는 사람 몇 안 돼. 이렇게 김영란의 시를 최고로 치는 한 문학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시를 아는 사람 몇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비슷했다 그 말이야.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런 발언의 전제 조건이 되죠. 뭐가 시를 아는 사람이 몇 안 되겠습니까? 지는 알고 지를 포함하면 몇 명만 안다 이거다. 이처럼 오만 불손한 그런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문학 박사 나도 문학 박사지만 문학 박사라서 문학에 대해서 박학 다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야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비평 방법론도 그렇고 문학 텍스트 아니 한 해에 쏟아지는 시와 소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예. 그래요. 다 많은 작품을 읽어야 문학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또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못 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인만 해도 수십만 명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시인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면 시간 괜히 다 가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시 이제, 하여튼, 시를 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시다운 것에 대한 감시관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영랑 씨의 장점은 섬세하게 그 어떤 내면에 대한 섬세한 그 표현이죠. 음악적 표현이라든가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섬세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김영랑의 시의 특징,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사회현실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을 불순하다고 본 거잖아요. 순수라고 하는 것은 비순수에 대한 배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김영랑의 시가 최고의 순수 소정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영랑의 시에서 현실이 제거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시가 즉
사회 현실을 담아내지 않은 시가 시의 본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자, 그러니까 개인적 정서의 표현이야말로 시의 본령이다라는 믿음은 냉정하게 말하면 허위의식이죠. 허위의식. 예? 예, 그건 중산층 이데올로기예요. 그 다음에 30년대는 소위 이제 문화적 어떤 환상, 그러니까 피시민지인으로서 정치 현실에 관여를 할 수 없고, 그런 영역으로의 활로는 막혀 있고, 다만 문화적 영역에서의 어떤 그 자율성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화주의적 그런 사고, 그야말로 이통독부의 정치를 용인하는, 그러니까 친일은 하지 않았지만 친일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동조, 친일을 묵인하고 동조, 아니 같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이 그 일본군 관원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요. 저 어디 탄광으로. 근데 이제 그걸 일본군 순사를 그 쏴 죽이고 우리 조선인을 구해내면 이제 독립투사가 될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손바닥 치면서 지지하면 친일파가 될 거고, 그걸 방관하면 뭐가 되겠어요? 방관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내일은 아니다 하고, 나는 그냥 돌돌돌 흘러가는 물에, 시냇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동백꽃이 목련이 지는 것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관자는 죄를 지은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모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랑의 시 순수성 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나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들의 시가 탈역사화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어떤 문학적 태도를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는 이제 내 수업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이제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지식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이제 주체적으로 문학이란 이렇다, 작가는 이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 또한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만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내 생각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죠. 알겠죠? 이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다만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되 판단의 근거는 스스로 여러분이 마련해야 돼요. 알겠죠? 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시란 이런 것이다. 작가는 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15주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야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다만 문학을, 시를, 소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들은 스스로 마련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식인이 되는 거죠. 비판적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나와 생활 경험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특히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동지고 친구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파일을 가지고는 서로 또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를 또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예. 내가 목포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래전에 한 4년 했어요. 교양학과에서. 그런데 이제 뭐 3년, 4년 강의를 하니까 더 이상 강의를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그 국문과 교수들이 그 교양
교양학과 학과장이나 이제 책임자들이 뭐 동문과 교수들이 했다가 나중에 국문과 교수들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강의를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근데 무슨 합리적 근거 없이 뭐 3년, 4년 강의를 했으니까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못 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내가 따졌죠. 한 10명 정도 되는 다른 강사들이 다 꿀 먹고, 이제 꿀 먹은 벙어리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관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아무 말 하지 않고, 왜 아무 말 하지 않겠어요? 일단 자기들한테 해당되지 않고 아직은 1, 2년 더 강의할 수 있으니까 3년, 4년만 강의를 준다고 해도 자기들한테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괜히 저 심령이한테 동조했다가는 나도 지켜서 똑같이 잘릴지도 모르니까 하고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죠.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항의하고 그 노동위원회에다도 제소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것이 염려돼서 나도 또 할 수 없이 그만두었는데 다른 사람들 그대로 다 잘렸어요. 그 여선생 한 명만 살아남았던 여선생은 이제 또 그쪽에서 이쁘게 받는가, 이쁘게 받는가. 이것도 여성 혐오 수용차별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이니까 이건 그냥 또 그 철회할게요. 하여튼 무슨 얘기냐. 그때 이제 나하고 싸웠던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임자가 그 교양과정부 과장 교수가 국문과 교수인가 될 텐데 자기가 그 목포대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도 이제 전임 교수 되기 전에 강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사들의 어떤 이런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다만 나는 지금 이제 전임 교수 입장이 다르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대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자기 말로 목포대학교 전체 교수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 나도 진보적인 사람인데 예, 5.18 때 구속도 되기도 하고 오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진보적인 의제 글도 쓰고 참여했던, 그래서 박근혜 시절에도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건이 올라가고 지금도 이제 블랙리스트 공동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나 진보적인 사람인데 목포대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수라는 사람하고 어째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비슷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서로 이제 서로 그 상대하면서 법적 소송하고 굳은 표정 짓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죠. 삶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적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다가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순된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음. 그러니까 개인적 정서의 표현이야말로 시의 본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순수 서정시, 순수 문학론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중산층 그 허위 의식이다, 허위 의식, 허위 이데올로기다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학이 인간의 삶을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문학일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다워야 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한다. 이것은 장르론적 편견이에요. 장르론적 편견.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하나의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자가 말했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의 천명의식, 알겠죠? 그 왕이 될 사람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그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즉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 생각의 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시대와 역사와 또 논자에 따라서 문학이란 시란 무엇인가가 달리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문학의 풍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건 해요. 소위 순수 서정 시만 있다거나 소위 리얼리즘 계열의 현실 참여적인 시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전체적으로 있다 그러면 엄청 답답하겠죠. 깝깝하죠. 두루두루 있을 때 저 시도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의 풍부함이죠. 우리 삶의 풍부함.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좀 더 강조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그래서 리얼리즘 시에서 사회현실을 제대로 다루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리얼리즘 문학, 리얼리즘 성취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창작적 실천.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석의 여성이라고 하는 시, 정말 뛰어난 그 시가 여러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한 바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이 지금 서정적 자아와 시적 화자 개념을 공부를 쭉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백석의 여성 시를 한번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더 보완을 할게요. 자,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 백석.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 여성을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나 화자가 나왔네. 이 나는 그러니까 이 백석의 시 여성에서 화자 나는 서정적 자예요, 시적 화자예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이제 지금 5주차 공부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돼요. 소정적 자아여 시적 화자예요. 이 나는 소정적 자아죠. 왜? 백석 시인 자신이라고 해도 이 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읽었을 때 충분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언제 이 여성을 내가 만났는가? 과거로 올라가는 거죠.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단판 금광.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불같이 나간 지압에 기다려 10년이 갔다. 일제강점기의 그 비극적인 어떤 삶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절묘하게 그 어떤 비극적인 삶을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민중의 삶의 한 자락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산공도 슬프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전의 마당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벌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세 연으로 됐는데 1년은 현재, 2년과 3년은 과거지만 이제 대과거, 소과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몰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당대 일제강점기의 당대의 민족 현실이 잘 드러나 있죠. 리얼리즘의 어떤 시적 성취로 꼽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가 감명을 이 백석의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석의 여성 이 시가 감명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삶의 근거를 빼앗긴 식민지 농민의 실상이 불과 12장의 짧은 시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대 식민지인의 삶의 현실을 잘 압축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을 외면했던 김영랑의 순수 서정시와 백석의 이런 리얼리즘 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가 우리에게 더 여운과 감동을 주는지,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시 시간을 좀 보고요.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6분 남았군요. 그러면 시적 주체 이제 개념을 한번 좀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3차씩 가서 이제 시적 주체란 도대체 무슨 얘기냐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게 할게요. 자, 시적 주체로 바라보자. 문학 제도와 제반 환경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 작품들에 대한 내재적 연구와 길랑 서로 대항한다. 그 말에 길랑이 서로 버텨서 길랑하는 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은 넘어가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목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시의 목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를 이해를 해야 시 작품을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문학제도 환경에 대한 연구로, 그러니까 서정적 자니, 시적 화자니 요 개념 놔두고 시적 주체 문제로 바라보면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시적 주체, 문학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제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한번 돌려서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다시 이 글에서는 서정적 자, 시적 과제 요 문제를 지금 시적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이해가 돼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글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서정 씨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목소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은 그것이 서정적 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주자.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서정적 자, 서정적 자는 결국 시인을 대리한, 알겠죠? 서정적 자, 시인을 대리한 목소리, 즉 김소월의 초원에서 그 나는 시인 자신 김소월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정적 자,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서정시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는 서정시는 모방적 진술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서정적 자의 경험적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제 함부르크 같은 이제 문의 이론가는 이렇게 자신의 책 문학의 논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슈타이거라고 하는 사람 역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부르크와 슈타이거도 서정시는 서정적 작가가 자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정시의 목소리는 작가의 것과 다르지 않은 서정적 자의 목소리다. 이해됐죠? 서정적 자, 작가 자신을 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프강 카이저도 뭐 슈타이거 이름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함부르크, 슈타이거, 볼프강 카이저 비슷한 이런 그 문해 비평가들, 이론가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서정적 자,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즉 서정적 자는 시인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 이론적 틀을 지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인용하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서정적 표현이란 대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서로 침투된 그때그때 고조된 감정의 알림이다. 그러니까 서정시는 자의 독립적인 표현이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대학원 과정에서나 공부하는 것이니까 비역시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정시는 이제 이 부분 정리하고 2차 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정시는 누구 혹은 무엇의 목소리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서정적 자의 목소리라고 대답하는 논의 속에는 각각의 세밀한 입장 차이도 뭐 아까 이 세 사람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정시가 어떤 구조를 지니건 간에 결국은 작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하면 5주차 수업은 이해되는 것이다. 알겠죠? 서정적 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정시가 어떤 구조를 지니는 간에 결국은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정적 자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에서는 다시 또 시적 화자의 문제를 반복해서 설명해요. 노스로 프라이는 이제 저쪽 캐나다의 유명한 또 문해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화비평이라고 하는 또 특출한 그 하나의 연구 방법론을 제출해서 또 그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스로 프라이는 서정시를 엿듣는 발화로 규정을 하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시적 화자의 개념을 또 이제 좀 보충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3차 시에 가서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학과 인간 5주 2차 시 서정적 차의 문제, 서정적 차와 시적 화자의 개념, 그래서 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5주 2차 시